문을 완전히 열자 은주와 낯선 남자가 굳어 앉아 있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공포와 당혹이 엉켜 있었다. 나는 말없이 스마트폰을 꺼내 녹화 버튼을 눌렀다. 카메라는 곧장 두 사람을 향했다. 목소리는 낮고 무표정하게 흘러나왔다. 그 한순간이 모든 것을 바꿨다. 보통의 오후였던 집 안은 이제 범죄 현장 같은 정적으로 바뀌었다. 붉은 녹화등 하나가 깜빡인 순간 웃음도 거짓말도 모두 증거가 되었다. 나는 소리치지 않았다. 주먹을 휘두르지도 않았다. 단지 조용히 그 장면을 저장했을 뿐이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눈앞에서 사랑하던 사람이 다른 남자와 웃고 있는데 그 장면을 목격했다면 그 순간 소리쳐 쫓아낼 것인가? 아니면 조용히 버튼을 눌러 모든 것을 남길 것인가? 지금부터 펼쳐질 장면들은 더 이상 은밀하지 않다. 당신은 웃음이 증거로 선물과 대화가 판결로 돌아오는 과정을 보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은 응징을 보고 통쾌함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잔혹함에 등골이 오싹할 것이다. 결말은 단순한 복수가 아닐지 모른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다. 이 밤 이후 그들의 이름과 삶은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결말은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방탐정의 이중 파일과 함께 더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떠나봐요. 그날 오후 나는 집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원래라면 회사에 있어야 했지만 전산 오류로 서류를 확인하려 잠깐 들를 일이 생겼다. 오후 2시 평일 한낮이었다. 그 시간에 집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현관문을 열자 집 안 공기가 평소와 달랐다. 커튼은 내려져 있었고 거실 소파 위에는 옷가지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텔레비전은 소리를 낮춘 채 희미하게 화면만 깜빡이고 있었다. 안쪽에서 누군가 급히 숨을 삼키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구두굽이 바닥을 찍을 때마다 긴장감이 따라왔다. 심장은 쿵쾅거렸지만 머릿속은 이상하게도 차분하고 냉정했다. 문을 완전히 열자 은주와 낯선 남자가 굳어 앉아 있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공포와 당혹이 엉켜 있었다. 말없이 나는 스마트폰을 꺼내 녹화 버튼을 눌렀다. 카메라는 곧장 두 사람을 향했다. 목소리는 낮고 무표정하게 흘러나왔다. 은주는 입술을 떨며 어색한 변명을 더듬었다. 나는 말을 자르지 않고 한 발 앞에 섰다. 거짓말하지 마! 지금부터 하는 말과 행동은 모두 기록된다. 어정쩡한 사과도 무의미한 부정도 모두 남는다. 이 녹화는 증거로서 법적 절차에 제출될 것이다. 낯선 남자는 고개를 깊이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은주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두 손은 허벅지를 꽉 움켜쥔 채 떨고 있었다. 거실은 숨소리마저 죄인처럼 느껴질 만큼 적막에 잠겼다. 나는 카메라를 고정한 채 천천히 말을 이었다. 선택지는 없다. 숨지 마라. 지금 이 순간부터 모든 것이 드러난다. 은주의 어깨가 크게 떨리는 것이 보였지만 나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내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내가 알던 가족이 아니었다. 이미 낯선 얼굴이었고 진실은 이곳에서 무자비하게 벗겨지고 있었다. 내 안에 용서라는 감정은 없었다. 애초부터 그런 마음은 없었고 남은 것은 오직 기록과 증거뿐이라고 나는 확신했다. 그 사실을 알아차린 건 은주와 재혁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둘의 표정에서 공포와 절망이 동시에 읽혔다. 재혁은 얼굴이 창백해 고개를 숙인 채 말이 막혔고 은주는 무릎 위에 두 손을 올리고 떨고 있었다. 나는 스마트폰 화면을 조금 내리며 두 사람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화면에 담았다. 아까까진 즐거워 보였지? 그 표정 그대로 남겨라. 이건 연기가 아니다. 현실이다. 앞으로 내 인생에 평생 따라붙을 증거가 될 것이다. 은주는 고개를 숙인 채 흐느꼈다. 그만해 제발. 목소리는 작고 절박했다. 나는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말의 끝을 잘랐다. 멈출 생각 없다. 착각하지 마라. 여기서 도망칠 방법은 없다. 방 안은 숨이 멎은 듯 정적으로 가득했다. 나는 시선을 재혁에게 돌렸다. 너는 내 이름을 대고 말해라. 카메라를 똑바로 보고 내 입으로. 안 하면 이 영상을 내 회사와 내 가족에게 제출하겠다. 그 말에 재혁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고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했다. 제 재혁입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나는 냉소 섞인 웃음을 참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 한마디로 끝날 거라 생각했나? 내가 무너뜨린 건 내 가정만이 아니다. 내 아내와 아이까지 내 잘못의 무게를 함께 지게 될 거다. 재혁은 더 이상 말이 없었고 방 안에는 은주의 흐느낌과 스마트폰 녹화음만 남아 있었다. 나는 스마트폰을 소파 옆에 고정시키고 차갑게 명령했다. 좋다. 이제 변명도 눈물도 필요 없다.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봐라. 내 이름, 우리와의 관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어떤 마음으로 배신했는지, 그리고 지금 느끼는 후회와 앞으로의 각오까지 모두 말해라. 한 번에 끝내라. NG 없다. 이 영상은 법적 증거로 제출될 것이다. 은주는 하얀 얼굴로 카메라를 응시했다. 눈물로 번진 흔적이 렌즈에 그대로 잡혔다. 저는 은주입니다. 남편 몰래 거래처 사람과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자극이라고 생각했지만 멈출 수 없게 되었고 결국 가정을 배신했습니다. 나는 시선을 재혁에게 옮겼다. 너도 말해라. 재혁은 갈라진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저는 재혁입니다. 아내와 아이가 있음에도 선을 넘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나는 팔짱을 끼고 두 사람을 내려다보았다. 좋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이 기록은 끝까지 간다. 거짓과 회피는 모두 남는다. 그게 너희가 만든 지옥이다. 은주의 눈물은 녹화등 불빛에 반짝이며 떨어졌다. 카메라 앞에 서 있는 그 자체가 더 큰 수치였다. 나는 감정의 표출을 허용하지 않았다. 후회하냐? 은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후회합니다. 나는 다시 되물었다. 그럼 똑바로 말해라. 카메라를 보고 내 입으로 내 죄를 남겨라. 은주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들어 올려 렌즈를 바라봤다. 저는 제 욕심과 가벼운 행동으로 남편을 배신했습니다. 믿음을 깨고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렇게 기록으로 남게 되니 제 잘못의 무게를 뼈저리게 느낍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 목소리는 공허하게 울렸고 내 가슴에는 더 이상 닿지 않았다. 나는 곧바로 시선을 재혁에게로 옮겼다. 너도 말해라. 재혁은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겨우 입을 열었다. 저는 재혁입니다. 아내와 아이가 있는데도 경솔하게 은주와 만나 가정을 배신했습니다. 나는 눈을 가늘게 뜨며 목소리를 낮췄다. 경솔했다고? 내 집에도 아내가 있고 아이가 있다면서. 몇 살이지? 7살입니다. 7살 아이를 두고 다른 집까지 무너뜨린 거다. 내 아이가 언젠가 이 영상을 보게 된다면 뭐라 말할 거냐. 재혁은 어깨를 떨며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방 안은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다. 나는 잠시 카메라를 내려 소파에 고정했다. 좋다. 지금까지가 예고편이었다. 본판은 이제 시작이다. 스마트폰 화면을 확인하며 녹화를 멈추자 파트 1 저장 완료라는 표시가 떴다. 은주의 얼굴은 순간적으로 더 하얗게 질렸다. 나는 곧바로 다시 녹화 버튼을 눌렀다. 붉은 불빛이 방 안을 비추며 깜박였다. 계속된다. 끝까지 간다. 나는 팔짱을 낀 채 두 사람을 내려다봤다. 다음이다. 각자 쓰는 휴대폰 내놔라. 은주는 한동안 얼어붙더니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내밀었다. 재혁 역시 손끝이 파르르 떨리며 자기 휴대폰을 건넸다. 나는 은주의 폰을 받으며 담담히 요구했다. 잠금 해제해라. 비밀번호. 내 생일이지? 네. 잠금이 풀리자 나는 차갑게 손가락을 움직였다. 앨범. 낮게 중얼거리며 사진첩을 열었다. 순간 피가 싸늘하게 식었다. 거기에는 분명히 있었다. 은주와 재혁이 나란히 웃고 있는 사진. 청담 호텔 객실 침대 위에서 찍은 셀카. 강남 한정식 식당에서 저녁을 즐기던 장면. 한강변 드라이브 중 찍은 사진. 그리고 고양이 귀 필터를 씌운 장난스러운 투샷까지. 나는 화면을 은주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었다. 환하게 웃는 얼굴. 내 아내의 얼굴이었지만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이거 내가 출장 갔던 날 맞지? 집 비밀번호 열고 들어와서 여기서 찍은 거냐? 은주는 목이 막힌 듯 겨우 입을 열었다. 죄송합니다. 사진은 쉼없이 넘어갔다. 이번에는 한강뷰 레지던스에서의 장면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작은 케이크 위에 초가 꽂혀 있었고 배경은 분명히 내가 잘 아는 전망이었다. 이건 결혼기념일 주간 아니냐. 내 목소리는 이상하리만큼 차분했다. 고함도 욕설도 없었다. 그러나 그 차분함이 오히려 두 사람의 숨통을 조여왔다. 나는 눈을 떼지 않은 채 다시 물었다. 내 입으로 말해라. 언제, 어디서, 어떤 의도로 찍은 거지? 은주는 고개를 숙였고 떨리는 목소리가 겨우 흘러나왔다. 출장 가신 사이 저와 재혁의 교제 100일 기념으로 갔던 자리였습니다. 예약은 제 이름으로 했지만 결제는 재혁의 카드였습니다. 나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곧장 재혁의 휴대폰으로 화면을 넘겼다. 카톡, 사진, 메일 모든 증거가 그의 손 안에서 줄줄이 쏟아졌다. 나는 메시지를 읽어 내려갔다. 너와 있으면 다 잊을 수 있어. 은주의 글자가 그대로 화면에 박혀 있었다. 다 잊는다고? 결국 나를 잊었다는 거지.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은주의 목소리는 무너져 내렸다. 그럼 무슨 뜻인지 설명해봐라. 죄송합니다. 나는 고개도 숙이지 않고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내 눈동자에는 아무것도 비치지 않았다. 분노도 연민도 아니었다. 오직 증거로 남기는 일, 그리고 절차를 통해 끝까지 밀어붙이는 일만이 내 안에 남아 있었다. 내가 말한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말, 들을 가치도 없다. 이건 단지 뒤처리일 뿐이다. 내 목소리는 얼음처럼 잘려나갔다. 은주는 더 깊이 몸을 숙이며 마지막 애원을 쏟아냈다. 나는 조용히 스마트폰을 들어 올렸다. 붉은 녹화등이 그녀의 흐느낌과 떨리는 손, 무릎 꿇은 모습까지 무정하게 담아냈다. 이 장면도 부모에게 보여주겠다. 나는 차갑게 내뱉었다. 재혁은 옆에서 무릎을 끌어안고 몸을 웅크린 채 떨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가방을 열었다. 안에는 이미 준비해둔 투명 파일이 있었다. 이혼합의서 초안, 위자료 청구서, 상간자 위자료, 문서, 손해배상 청구서 모두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나는 그것들을 탁자 위에 힘껏 내리쳤다. 한 달 전부터 다 알고 있었다. 방금 찍은 영상은 증거를 더 확실히 하기 위한 거다. 이제 돈 문제까지 포함해서 책임을 지게 될 거다. 종이를 가리키며 나는 냉정하게 말했다. 여기에 사인해라. 다시 말하지 않는다. 그들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집어들었다. 종이에 적힌 글자 위에 비틀린 글씨가 얹혀갔다. 서명하는 소리가 방 안에 메아리치듯 울렸다. 그 소리가 내 귀에는 판결문 낭독처럼 차갑게 들렸다. 사인이 끝나자 나는 현관을 가리켰다. 지금 나가라. 은주와 재혁은 거의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벽을 짚으며 겨우 현관으로 향하는 모습은 처참했다. 나는 그 뒷모습을 끝까지 바라보며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현관문이 열리고 차가운 밤바람이 스며들었다. 그 바람은 마치 응징처럼 차갑게 내 뺨을 스쳤다. 문이 천천히 닫히는 소리가 울릴 때 나는 그제야 숨을 내쉴 수 있었다. 그 문은 다시 열리지 않을 문이었다. 며칠 뒤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내가 지시했던 공식 문서들이 은주에게 전달되었다는 보고였다. 메일로 전송된 PDF 안에는 위자료, 손해배상, 이사 비용 등 세세한 항목과 절차가 적혀 있었다. 나는 그걸 확인하며 확신했다. 그날 내가 눈앞에서 시연한 증거의 무게는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니라 실제 법적 절차의 초석이었다는 걸. 그녀의 부모에게도 나는 상황을 알렸다. 곧 변호사로부터 전해 들은 말에 따르면 은주가 친정으로 돌아갔을 때 부모의 시선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예전처럼 방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지도 않았고 식탁은 무거운 침묵으로 내려앉았다 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나의 기록과 증거는 단순히 법정만이 아니라 그녀가 돌아갈 자리마저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있었다. 며칠 후 또 다른 보고가 들어왔다. 재혁의 아내 측에서 은주 앞으로 공식적인 위자료 청구 통지서를 발송했다는 소식이었다. 그 문서에는 개인적 책임이 또렷하게 명시되어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현장에서 모든 정황을 기록했고 그것들이 법정에서 증거로 쓰이도록 준비했다. 변호사에게 들은 바로는 두 사람의 시작은 단순한 우연이었다고 한다. 술자리에서의 인사와 대화가 몇 번 이어지고 결국 관계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가벼운 순간들이 내 가정을 무너뜨리고 한 아이의 부모까지 파괴했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기막혔다. 며칠 뒤 변호사에게서 새로운 보고를 받았다. 그는 차분히 말했다. 재혁은 결국 아내와 아이를 잃었습니다.
아내는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갔고 정식으로 소송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보고서에는 위자료, 양육비, 생활비 분담까지 조목조목 적혀 있었다. 나는 그 문서를 읽으며 실감했다.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다. 가정불화 수준에서 끝날 일이 아니었다. 법적 파멸로 이어지고 있었고 그것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길이었다. 변호사는 덧붙였다. 재혁 역시 거액의 청구를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수치들이 명확하고 법적 구속력이 분명합니다. 변명으로는 막을 수 없는 단계입니다. 나는 서류를 덮으며 마음속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깨달았다. 굳이 복수라는 말을 입에 올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아도 이미 법과 기록이 그를 대신 심판하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하나 더 분명한 사실이 있었다. 변호사는 내게 단호히 말했다. 재혁은 은주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다시 메시지를 보내거나 연락을 이어가는 건 스스로 무덤을 파는 일입니다. 나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한마디로 충분했다. 한때 서로 없으면 안 된다며 매달리던 두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메시지 한 줄조차 주고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두 사람의 끝은 이미 확정되어 있었다. 나는 떠올렸다. 호텔 침대 위에서 환하게 웃던 두 사람, 서로를 잊지 못한다던 카톡 메시지들. 그러나 지금 그 모든 순간들은 내 변호사 사무실에 보관된 증거 폴더 안에서 증거물 1이라는 이름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사진 한 장, 메시지 한 줄이 고스란히 족쇄가 되어 그들의 목을 조이고 있었다. 순간의 쾌락을 위해 던진 말과 행동들이 이제는 법적 빚과 채무로 되돌아와 두 사람을 옥죄고 있었다. 재혁은 가족을 잃었다. 은주는 가정을 잃었다. 둘 다 사회적 평판은 무너져 내렸고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빚을 갚으며 살아야 한다. 나는 따로 복수를 할 필요가 없었다. 그들은 스스로 선택한 길을 걸었고 그 대가를 스스로 치르고 있었으니까. 나는 단지 그 전 과정을 기록했을 뿐이다.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재혁 씨가 직장은 유지하는 것 같지만 정신적으로는 거의 무너진 상태로 보입니다. 아내와 아이를 잃은 충격은 쉽게 회복하기 어려울 겁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씁쓸하게 웃었다. 결국 그가 무너진 건 내 손 때문이 아니었다. 스스로 밟아버린 지뢰가 폭발했을 뿐이었다. 은주 역시 다르지 않았다. 변호사를 통해 들은 바로는 그녀는 친정으로 돌아갔지만 부모에게도 철저히 외면당했다고 했다. 그 장면을 직접 본 적은 없지만 굳이 볼 필요도 없었다. 이미 그녀의 삶은 무너졌고 그 붕괴를 촉발한 건 내가 남긴 기록과 증거들이었다. 나는 깨달았다. 복수의 쾌감은 고함이나 주먹에서 오는 게 아니었다. 차갑게, 법적으로, 증거로 상대를 무너뜨릴 때 오는 것이었다. 반박할 수 없는 기록, 지워지지 않는 판결. 그것이야말로 완벽한 응징이었다. 두 사람은 결국 서로의 삶을 철저히 파괴한 존재로 남았다. 이제 더 이상 손을 잡을 수도, 서로를 위로할 수도 없었다. 남은 건 빚과 파탄뿐이었다. 나는 변호사의 보고만으로도 충분했다. 나는 더 이상 목소리를 높일 필요도 없었고 감정에 매달릴 이유도 없었다. 기록은 이미 진실을 드러냈고 그 진실은 칼보다 날카롭게 그들을 베어냈다. 나는 단지 그 과정을 지켜보면 되었다. 며칠 뒤 장인과 장모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수화기 넘어 목소리에는 떨림과 깊은 한숨이 묻어 있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장인의 낮고 무거운 사과였다. 뒤이어 장모의 흐느낌이 이어졌다. 집에 들어온 은주에게 우리는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탁은 침묵뿐이고 가족이지만 더는 가족처럼 대하지 못합니다. 나는 침묵했다. 이미 늦은 사과였다. 사위라는 호칭조차 허망하게 들렸다. 그들은 여전히 습관적으로 나를 사위라 불렀지만 이제 그 관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한때 결혼식장에서 내 손을 잡고 절대 딸을 잘 부탁한다라고 말하던 얼굴이 떠올랐다. 그러나 지금 들려오는 목소리에는 책임도 자존심도 남아있지 않았다. 나는 단호하게 잘랐다. 모든 건 이미 기록에 남아있습니다. 저는 절차대로 할 겁니다. 그 말로 통화는 끝났다. 수화기 너머로 들리던 흐느낌은 점점 멀어졌다. 나는 다시 책상 위의 서류와 스마트폰 화면을 바라봤다. 그리고 차갑게 중얼거렸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나는 묵묵히 수화기를 쥐고 있었다.
머릿속에는 장면이 뻔히 그려졌다. 밥상 위에 놓인 된장국,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만 공허하게 울려 퍼진다. 하지만 대화는 없다. 은주는 식탁에 앉아있지만 존재조차 지워진 사람처럼 취급당한다. 부모는 꾸짖지도 않고 감싸지도 않는다. 그저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마치 공기처럼 투명하게 지나쳐버린다. 나는 생각했다. 그보다 더 잔혹한 형벌은 없을 것이다. 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단호히 말했다. 모든 건 기록에 남아있습니다. 저는 절차대로 할 겁니다. 그 말은 단순한 응답이 아니었다. 이미 판결이자 선언이었다. 내가 고함칠 필요도 없었다. 분노를 드러낼 이유도 없었다. 필요한 건 차갑게 쌓인 증거와 절차뿐이었다. 이미 녹화된 영상, 정리된 문서, 변호사의 손에 전달된 자료들이 곧 그들에게 내려질 진짜 심판이었다. 며칠 뒤 변호사는 차분히 보고해왔다. 은주의 불륜 사실이 법적으로 정리되었고 위자료, 청구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것. 그뿐만이 아니었다. 장인과 장모 역시 이웃과 친척들의 시선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졌다. 집 앞까지 도착하는 법원 우편, 변호사 명의의 공식 통지서가 그 집안의 체면을 서서히 짓밟고 있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조용히 입꼬리를 올렸다. 내가 직접 손을 대지 않아도 그들이 무너져가는 모습은 충분히 뚜렷했다. 한때 나를 속이고 웃어넘겼던 순간들이 이제는 부메랑처럼 날아와 그들의 가슴을 짓누르는 돌덩이가 되어 있었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사과는 늦었습니다. 용서는 없습니다. 그때 장모가 흐느끼며 그래도 혹시라고 말을 이으려 했지만 나는 단호히 끊었다. 이미 끝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개인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습니다. 모든 건 법과 기록으로 정리됩니다. 전화기 너머로 다시 깊은 침묵이 흘렀다. 흐느낌만이 가늘게 이어졌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이건 단순한 부부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내가 남긴 기록은 돌덩이처럼 무겁게 남아 은주와 그 집안의 삶을 영원히 짓누를 것이다. 나는 수화기를 천천히 내려놓았다. 뚝뚝 끊어지는 신호음이 귓가에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관계의 마지막을 알리는 장례곡처럼 들렸다. 그날 이후 나는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다. 이미 사과는 늦었고 용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남는 건 기록과 절차뿐이다. 그리고 나는 그것으로 충분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전달받은 공식 문서들은 차갑고도 무자비했다. 이사 비용, 정신적 손해배상, 앞으로 확정될 손해액까지 조목조목 기재돼 있었다. 나는 그 종이를 넘기며 다시금 확신했다. 그날의 녹화는 협박이 아니었다. 치밀하게 준비된 절차였고 지금 이렇게 법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내 손에 남은 건 분노가 아니라 기록이었다. 그리고 그 기록은 이미 그녀의 삶을 무너뜨리는 칼이 되어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보고가 들어왔다. 변호사와 주변 사람들의 입을 통해 은주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역 근처 허름한 가게에서 일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나는 직접 보지 않았다. 굳이 그럴 필요도 없었다. 장부처럼 정리된 보고와 증언들이 충분히 현실을 보여주고 있었다. 가게의 모습은 선명했다. 늦은 밤이면 덜컥거리는 형광등이 켜지고 퇴근길 사람들이 잠시 들르는 곳. 그곳에서 은주는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서 있었다. 한때 화려한 옷차림으로 나를 속이며 집을 드나들던 그녀의 그림자는 사라지고 이제는 허리를 굽혀 어서 오십시오를 반복하는 싸구려 미소뿐이었다. 웃음을 지으려 했었지만 손끝의 떨림과 눈가의 주름이 모든 것을 고발하고 있었다. 나는 멀리서 듣기만 해도 충분했다. 직접 마주할 필요조차 없었다. 그녀의 손에는 장갑 자국이 선명했고 기름때와 땀이 배어 있었다고 한다. 계산대 옆에 서 있든 바닥을 닦든 더 이상 좋은 아내라는 가면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제 그녀는 누구도 속일 수 없었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내가 청구한 위자료, 재역 아내가 제기한 위자료, 생활비와 월세까지. 변호사 사무실에서 받은 서류에는 구체적인 금액과 납부 기한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한 장 한 장의 종이는 그녀의 목을 조여오는 밧줄 같았다. 월급은 쥐꼬리만 했고 그녀는 그것으로 종이 더미를 줄여 나가야 했다. 그러나 줄어들기는커녕 매일 이자가 불어나며 그녀를 짓눌렀다. 나는 차분히 그 과정을 지켜보았다. 복수는 내가 손을 대지 않아도 완벽히 진행되고 있었다. 기록과 절차,
그리고 법이 나 대신 칼날을 휘두르고 있었으니까 그 모든 과정은 내게 고스란히 전해졌다. 친구들, 이웃들, 심지어 가게를 드나드는 손님들까지도 뒤에서 수군거렸다. 저 사람, 남편 배신하고 쫓겨난 여자래. 그 말들이 내 귀에 흘러들어오기만 해도 충분했다. 나는 직접 마주할 필요조차 없었다. 이미 그녀의 삶은 무너져 가고 있었으니까. 아이러니하게도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소리치지도 쫓아가지도 않았다. 그저 기록을 남기고 절차를 밟고 결과를 지켜봤다. 그리고 그 침묵이야말로 가장 무거운 심판이었다. 내가 그녀를 향해 손가락질하지 않아도 현실이 매일 그녀를 향해 손가락질했다. 시간은 잔혹했다. 하루하루가 고청벌이었고 그녀의 삶은 점점 좁아졌다. 예전에는 케이크 위 촛불을 불며 웃던 여자가 이제는 남은 동전을 세어 내일을 버티고 있었다. 예전에는 값비싼 목걸이를 걸고 나를 속이며 웃던 여자가 이제는 손등에 굳은 살을 매만지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나는 그 소식을 들으며 생각했다. 이제 누구도 그녀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 역시 다시는 누구를 사랑하지 못할 것이다. 사랑이라는 말조차 사치가 되어버렸다. 남은 것은 빛과 후회뿐이었다. 내가 남긴 기록, 붉은 불빛이 깜박이던 그 영상은 단순한 증거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삶 전체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도장이었다. 앞으로 10수년 동안 갚아야 할 채무, 그리고 절대 지워지지 않을 낙인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 그게 내가 택한 방식이었다. 내 손을 대지 않아도 법과 현실이 충분히 그녀를 짓밟았다. 그 후 들려온 이야기는 모두 같았다. 새벽 5시 역 근처 허름한 가게에 나타난 그녀는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손님들에게 어서 오십시오를 반복했다고 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선 그녀의 모습은 더 이상 내가 알던 여자가 아니었다. 손끝은 떨리고 눈가는 깊게 꺼져 있었다. 계산대 옆에 서 있다가도 고개를 들지 못했고 바닥을 닦으며 한숨을 내쉬었다고 했다. 나는 직접 보지 않았다. 그러나 굳이 그럴 필요도 없었다. 주변의 증언과 변호사가 건넨 보고서만으로도 충분히 그려졌다. 언젠가 나를 속이며 화려한 옷차림으로 집을 드나들던 여자가 이제는 동전 몇 개를 세며 다음 날을 견디고 있는 모습. 그것만으로도 그 추락은 선명했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내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 제역 아내의 청구, 생활비와 월세까지. 법원에서 전달된 문서에는 구체적인 액수와 납부 기한이 적혀 있었고 그 종이는 한 장 한 장이 목에 감기는 밧줄과도 같았다. 그녀는 매달 쥐꼬리만 한 월급으로 그 더미를 줄여나가야 했지만 줄기는커녕 이자는 매일 자라났다. 친정에서도 따뜻한 시선은 사라졌다. 부모는 꾸짖지도 감싸지도 않았다. 그저 식탁에 앉아 숟가락만 움직였고 은주는 공기처럼 취급당했다고 들었다. 꾸중보다 무서운 것은 침묵이었다. 그 침묵이야말로 가장 잔혹한 형벌이었다. 이웃들, 친척들, 심지어 가게를 드나드는 손님들까지도 뒤에서 수군거렸다. 저 사람, 남편 배신하고 쫓겨난 여자래. 그 말들이 그녀의 등 뒤를 찔렀고 그녀는 점점 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한때 SNS에 화려한 사진을 올리며 스스로를 과시하던 여자가 이제는 휴대폰조차 꺼둔 채 살아가고 있었다. 나는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생각했다. 내가 손가락질하지 않아도 현실이 이미 그녀를 매일 심판하고 있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는 것조차 견디지 못했고 밤마다 악몽 속에서 내가 찍은 그 영상의 붉은 불빛을 떠올린다고 했다. 숨고 싶어도 숨을 수 없었다. 기록은 지워지지 않았고 언제든 증거로 다시 꺼내질 수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딸도 아니었다. 단지 빛과 낙인을 짊어진 채 하루를 버티는 하나의 그림자일 뿐이었다. 연애, 결혼 모두 불가능했다. 누구도 손 내밀지 않았고 그녀 스스로도 다시는 누군가를 마주할 용기를 내지 못했다. 나는 차갑게 결론을 내렸다. 그게 내가 택한 방식이었다. 직접 손대지 않아도 시간과 현실이 그녀를 무너뜨린다. 사건이 끝난 뒤 집 안은 낯설 만큼 조용했다. 같은 거실, 같은 소파였지만 더 이상 위선과 거짓은 흘러다니지 않았다. 남은 건 공허함과 함께 찾아온 묘한 안도감이었다. 법적 절차는 여전히 이어졌다. 변호사와의 통화는 일상이 되었고 책상 위에 쌓이는 새로운 보고서를 나는 차갑게 확인했다.
내가 준비한 증거들은 탄탄했고 모든 절차는 흔들림 없이 진행됐다. 감정이 아니라 법의 언어로 나는 그들의 잘못을 묶어두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처음 며칠은 쉽지 않았다. 눈을 감으면 여전히 붉은 녹화 불빛이 떠올랐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호흡은 차분해졌다. 나는 새벽마다 한강변을 걸었고 땀방울이 흐르며 내 안의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졌다. 오랫동안 손에 쥐지 않았던 책을 다시 펼쳤고 직접 밥을 지어 먹으며 삶의 균형을 회복해갔다. 직장에서도 불필요한 말을 아꼈다. 소문은 분명 있었지만 누구도 내 앞에서 함부로 묻지 않았다. 나는 묵묵히 맡은 일을 처리했고 그 침착함은 동료들의 신뢰로 돌아왔다. 무너지는 대신 나는 단단해지고 있었다. 가족과의 관계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몇몇 친척이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지만 나는 늘 짧게 대답했다. 모든 건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면 충분했다. 더 설명할 필요도, 감정을 섞어 하소연할 이유도 없었다. 내가 보여줄 것은 억울함이 아니라 차가운 결과였다. 나는 그제야 확실히 깨달았다. 배신은 과거를 송두리째 무너뜨렸지만 미래까지 무너뜨릴 수는 없다는 것을. 나는 쓰러진 게 아니었다. 오히려 내 삶을 정리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다시 나를 세워주었다. 밤이면 나는 발코니에 서서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곤 했다. 고층 빌딩 사이로 흩뿌려진 수많은 창의 불빛들이 내게 속삭이는 듯했다. 삶은 계속된다. 그리고 너도 계속 걸어가야 한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과거는 기록 속에 남았고 현재는 절차로 굳어졌다. 그렇다면 내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하다. 앞으로를 살아가는 것,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발걸음으로. 물론 처음 며칠은 쉽지 않았다. 눈을 감으면 여전히 붉은 녹화 불빛이 떠올랐다. 그 순간 들렸던 숨소리, 떨리던 음성, 무릎을 꿇던 모습이 악몽처럼 반복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호흡은 차분해졌다. 나는 새벽마다 한강변을 걸었다. 어둠 속에서 강물은 묵묵히 흐르고 바람은 내 얼굴을 차갑게 스쳤다. 땀방울이 이마를 타고 흐르며 내 안의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졌다. 집으로 돌아와선 오래 잊고 지냈던 책을 다시 꺼냈다. 활자 하나하나가 내 마음을 붙잡아 주었고 잊고 있던 사유의 힘을 되찾게 했다. 직접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었다. 식탁에 앉아 혼자 숟가락을 들면서도 그 고요함은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다. 오히려 정직하게 살아가는 나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이었다. 직장에서도 불필요한 말을 아꼈다. 분명 소문은 돌고 있었다. 그러나 누구도 내 앞에서 함부로 묻지 않았다. 오히려 나는 묵묵히 맡은 일을 처리했고 그 침착함이 동료들에게 신뢰로 돌아왔다. 사람들은 속으로 저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무너지는 대신 나는 단단해지고 있었다. 가족과의 관계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몇몇 친척이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짧게 대답했다. 모든 건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면 충분했다. 더 설명할 필요도, 감정을 섞어 하소연할 이유도 없었다. 내가 보여줄 것은 억울한 신세가 아니라 차갑고 명확한 결과였다. 나는 그제야 확실히 깨달았다. 배신은 과거를 송두리째 무너뜨렸지만 미래까지 무너뜨릴 수는 없다는 것을. 나는 쓰러진 게 아니었다. 오히려 내 삶을 정리한 것이었다. 그 사실이 내 마음을 다시 세워주었다. 밤이면 나는 발코니에 서서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곤 했다. 수많은 창에 켜진 불빛들이 흩뿌려져 있었다. 저마다의 이야기가 저 불빛 안에서 이어지고 있겠지. 나는 그 불빛들을 바라보며 속삭임을 들은 듯했다. 삶은 계속된다. 그리고 너도 계속 걸어가야 한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과거는 이미 기록 속에 남았고 현재는 절차 속에서 굳어졌다. 그렇다면 내가 해야 할 일은 단순했다. 앞으로를 살아가는 것.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발걸음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비교가 선명해졌다. 나는 규칙적인 일상을 되찾고 있었고 은주와 재혁은 빛과 낙인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변호사를 통해 전해들은 보고서에는 그들이 내야 할 금액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 종이장 몇 장이 그들의 목을 조이고 있었다. 한때는 내 눈앞에서 웃으며 나를 속였던 사람들이 이제는 돈에 쫓기고 세상에 손가락질 당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나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나는 깨달았다.
진정한 복수는 소리 지르거나 폭력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차갑게 기록과 절차로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증거, 아무도 피할 수 없는 판결. 그것이야말로 완벽한 응징이었다. 새벽의 한강 위를 걷다가 나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나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 다시는 속지 않는다. 내 삶은 내 원칙으로 지켜낸다. 그리고 그 다짐은 날마다 내 발걸음을 단단하게 했다.